안녕하세요. 저는 권상희 교수님의 커뮤니케이션 이론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김하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바로 미디어 제작 이론입니다. 아시다시피 신문, TV 프로그램,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에 등장하는 콘텐츠, 그 밖에도 영화, 음악 등 미디어 생산물은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생산물을 제작하는 것은 미디어 산업의 가장 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영석 PD나 봉준호 감독, 또 디즈니사의 경우도 미디어 제작에 일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미디어 산업에 선망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7년 영국의 월크 파운데이션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보면 미디어 산업 관련 직종이 충분히 유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창의적 산업이 곧 국가의 자산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내에서 창의적 산업이 가장 크고 창의적 산업 GDP가 세계에서 가장 높아 창의적 산업이 영국 사회의 기반과 국가의 의미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의 보고서는 대부분 경제적 효과, 즉 문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의 양에 초점을 잡았고 비평가들은 문화를 단순히 금전적인 면으로만 보는 것을 비판합니다. 관련 이슈 중 공론장 이론에서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이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경제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미디어 제작 이론에서는 미디어가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제기됩니다. 미디어 산업은 사회에서 문화, 그리고 문화에서 국가 전체로 논의를 퍼뜨리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미디어 분야가 공공적,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라디오, TV, 인터넷 등은 공공 서비스로 제공되지만 신문, 음악, 영화는 그렇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디어의 특정 분야가 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미디어 제작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이제 저는 읽기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내용은 데이비드 헤스몬드 할지의 The Cultural Industry에서 나온 글로 미디어 제작 연구를 할 때 문화산업에 대해서도 보는 이유는 미디어에만 한정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문화산업과 미디어 산업은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이 책의 목적은 어떻게 그리고 왜 문화적 상품이 1980년대 초반 이후로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는 것인데요. 헤스몬드 할지는 이를 소유권, 정책, 실제 업무, 신기술, 그리고 세계화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헤스몬드 할지의 논의의 중심에는 변화와 지속성에 대한 분석이 있는데요. 헤스몬드 할지는 변화의 결과와 원인, 그리고 그들 간의 이론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또한 문화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맥락의 중요성에도 주목합니다. 문화산업은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지만 동시에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럼 문화산업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문화산업이 텍스트를 만들고 유통시키고 창조성을 관리하고 유통시키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문화적 산업이 텍스트를 만들고 유통시키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문, 뉴스, 다큐, 학술적 책 등의 정보적 텍스트나 영화, 만화, 음악 등의 엔터테인먼트 텍스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요. 이 텍스트들이 내적으로나 공공적으로나 우리의 감정과 정체성을 이끌어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문화산업은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산업을 공부하면서 텍스트가 어떻게 형태를 가지게 되고 어떻게 현대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취하게 되었는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텍스트들은 대기업에 의해 유통되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듯 대기업의 최종 목표는 이윤 창출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산업은 항상 대기업의 이익만 가져다 주려고 할까요? 답은 아닙니다. 문화산업이 매우 큰 사업인 사회에서는 문화산업 회사들이 대기업과 정치인을 위한 상황을 조장합니다. 신상품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 법적인 제재의 최소화, 경제와 정치의 안정,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등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문화산업이 생산하는 많은 텍스트들이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매우 자주 그들은 자본주의의 이익이나 여성에 대한 남성의 구조화된 지배 등에 대한 일치하지 않는 사고방식에 대해 청중들의 방향을 정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기업들이 서로 경쟁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유 때문이며 그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충격적이고 불경스럽고 반항적인 것에 대한 청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로를 앞지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예술과 오락에 대해 기대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회에 깊이 내재된 사회적, 문화적 요인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산업이 창조성을 관리시키고 유통시킨다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 그리고 특히 19세기의 낭만주의 운동 이후 예술을 인간 창의성의 가장 높은 형태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이 널리 퍼져왔습니다. 이에 반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예술적 작업이 다른 종류의 노동이 모두 사물이나 경험의 생산과 관련이 있으니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예술가가 우리와 다른 것, 즉 그들이 어떤 신비적으로 특별한 형태의 창조성에 관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대항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예술이라고 불리는 인간의 창조성의 분야에는 무언가 독특한 것이 있었습니다. 텍스트의 제작은 특정 유형의 창의성, 즉 오락, 정보, 및 어쩌면 깨달음의 목적을 위한 기호의 조작이 필요합니다. 이 책의 저자 헤스몬드 할지는 이를 바탕으로 예술이라는 용어 대신에 상징적 창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예술가라는 용어 대신에 상징적 창조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기존의 미디어와 문화 연구에서 관객들의 창의성에 중점을 두는 형태를 취했지만 1990년대에는 이 분야의 많은 학자들이 상징적 창조자들을 다시 거론하였습니다. 결국 상징적 창조자들은 텍스트를 만드는 데 있어 주요한 작업자이고 텍스트는 상징적 창조자들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텍스트가 아무리 산업 시스템에 의존해도 말입니다. 이후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연구에서 드디어 상징 창조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창의성이 어떻게 인간 역사의 다소 영구적인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면서 상징적 창조성을 역사화하는 더 나은 방법을 제시했고 그것의 관리와 순환은 각기 다른 사회에서 급진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문화산업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상징적인 창조성이 우리의 삶에서 조직화되고 유통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문화산업에는 근본적인 양면성이 있는데요. 문화산업이 상징적 창조성을 조직하고 유통하는 방식에는 극심한 불평등과 부정의가 반영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문화적 요소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건 아주 소수의 사람들, 즉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독특한 상징적 창조성은 구하기 어렵고 문화산업이 문화산업이 또한 독특한 상징적 창조성은 구하기 어렵고 문화산업이 쉽게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문화 창조자들에게 타 노동자들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모순적이게도 이 자유는 최후엔 제한적이고 일시적이 되어버리며 자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따라 생계를 위해 텍스트를 생산해야 하는 등 상징 창조자들에게 제약이 되어버렸습니다.
문화산업은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텍스트에 대한 독자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는 하나의 텍스트에서 가능한 많은 독자들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텍스트에 대해서 취향에 맞는 독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텍스트를 전하고 매치시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문화산업 기업들은 텍스트의 그 자체보다는 유통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산업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변화의 요인입니다. 문화산업의 경제적인 역할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이 보이고 상징적 창조성과 정보는 사회적, 경제적 삶에 있어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산업의 발달으로 인해 호황과 불황이 계속되던 전통적 사업 구조를 넘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신기술의 발달, 브랜딩, 정보 그리고 문화의 발달은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